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오랜만에 ESG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산업계의 비상입니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산업계 쪽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2035년까지 53에서 61% 정도 감축. 네. 온실가스 과연 어디서 어떻게 줄이게 될까요? 일단은 뭐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주에 2035년 NDC 목표 공식적으로 제출을 하겠다라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53%에서 61% 정도의 목표를 이제 사실상 좀 잠정적으로 확정을 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뭐 분야별로 보시면은 발전 분야 쪽에서의 감축 목표가 가장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8%에서 75.3%로 가장 좀 많은 양의 감축 목표가 이제 발전 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뒤를 잇는 것이 이제 운송, 건물, 그 다음이 이제 산업이 되게 되는데,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4.3%에서 31% 정도의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발전은 결국 이제 전력 믹스상에서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나 혹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력도 이제 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 발전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쪽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운송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높은 레벨의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지원 같은 것들이 이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산업계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뭐 낮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축률의 목표상 이제 타 분야 대비했을 때는 뭐 부담이 적지만, 철강이나 이렇게 뭐 고탄소 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저감 기술의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좀 부담감을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산업계에서의 실질적인 목표 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이 사실 생산성이나 비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업 경쟁력에 타격은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이요? 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비용이 더 들어가면서 이제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뭐 기업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논조입니다. 탄소 감축 목표 시행은 좋은데 그에 대한 어떤 이제 반대급부로서 따라올 수 있는 생산 비용 확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의 어쨌든 당장의 실적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사실 탄소 감축 기술이나 이런 전환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나오기보다는 장기간 이제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결국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더해서 이제 NDC 목표 상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기 배출권 제도 시행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상 할당 비중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직 뭐 수소환원 제철이라든지 뭐 CCUS 같은 전환 기술로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상용화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좀 목표랑 현실 간의 괴리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좀 저희가 계속 좀 정책적인 푸시를 즉 지속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좀 해외 시장에서는 관련 이제 탄소 세금이라든지 전환 비용 지출이 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 정책이 뭐 한 발 물러선다 한들 그런 탄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의 어떤 압박이나 그들에 가해지는 부담이 유의미하게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유럽에서는 내년부터 이제 역외 기업들, 뭐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이 해당이 되겠죠. 그에 대해서 CBAM이라고 하는 관세 성격의 탄소 국경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미국마저도 이제 대외 관세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판 CBAM이라고 불리는 이제 CCA법 도입이 계속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배출권 거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국내 기업을 어떻게 보면 좀 푸시하고 단기적으로는 실적 압박이
전망이 놓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결국 전환 기술을 좀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그 지원을 이어나간다면은 결국에는 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좀 우선적인 그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업들 입장에선 참 딜레마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네. 뭐 단기적인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사라진 리더입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 미국은 파리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이 ESG의 흐름이 많이 약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영향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못하겠고요. 예. 아무래도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탈퇴하면서 좀 글로벌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었던 것도 맞고 그리고 애초에 ESG라는 단어가 네. 미국 공화당 측에서 한 2023년 정도서부터는 계속 좀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 오곤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내에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자산운용사들에서 ESG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좀 지속 가능성 이런 개념으로 좀 전환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보면은 뭐 지속 가능 펀드 자금 유출도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미국 내에 이제 대형 은행들 6대 은행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요 금융사들이 보면은 넷제로 이니셔티브를 줄줄이 좀 탈퇴하고 있는 모습들이 작년 말서부터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니셔티브들의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 미국 연방 정부의 법이 일단은 뭐 메인이기는 하지만 주별로 자체적으로 좀 법을 운영하고 있는 성격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캘리포니아주라든지 이런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기후 정책을 이제 강화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계속 좀 기후 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이후에 정책 기조가 좀 다소 기업 부담을 고려해서 공시 기준을 완화하거나 의무 수점을 좀 늦추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의 기간에서 이제 COP 30차 회의,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당사국들 간의 이제 회의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뭐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기후 목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선진국이랑 그리고 개발도상국 간에 좀 신뢰가 서로 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향후 글로벌 기후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좀 중요한 회의이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회원국들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제출할 이제 2035년까지의 NDC 목표를 제출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합의를 했던 재생에너지 확대나 뭐 에너지 효율 강화와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이슈가 좀 환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적응과 관련된 테마도 좀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ESG가 중요한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큰 손들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큰 손들이 움직여야지 뭐 투자자들도 좀 ESG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할 텐데 ESG를 움직일 만한 연기금 상황은 지금 어떻죠? 일단은 연기금들은 계속해서 ESG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미 좀 정치적 이슈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매크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ESG 투자나 지속가능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좀 노이즈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연기금들 대체로 이제 자산 규모를 크게 키워나가는 상황에서도 대체로 이제 ESG나 지속가능성 목표를 좀 투자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장기 수익성 그리고 시장의 안정성, 리스크와 관련된 지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자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수탁자 책임,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지켜야 하는 투자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ESG 통합 고려 방식이 이제 연기금의 기본적인 운용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또 연기금에서 사모 투자나 대체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로 평가되는 자산이 아니라
이제 리스크 평가라든지 뭐 네. 실사, 듀딜리전스의 그 중요성이 높은 자산군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결국 이 지속 가능성 지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계기로서 또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기금이 이렇게 대형 자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서 ESG를 계속 고려를 하다 보니까 기업이나 이제 뭐 위탁운용사들의 계속 ESG나 지속 가능성을 신경 쓰는 그런 기조는 좀 계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뭐 친환경 테마 쪽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네. 이제 연기금 쪽 자본이 이제 대거 막 이렇게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풍력 발전소라든지 이제 대체 투자 송전 시설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분이라 거나 혹은 이제 고탄소 배출 기업에 대해서 뭐 정보 공개를 요구하거나 주주 제한을 하는 이런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임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기업이 전환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는 좀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AI 연계입니다. 사실 AI가 묻어야지 주가가 오르는 추세이기는 하죠. 우선 미국 시장에서 접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어느 부분을 좀 주목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일단 뭐 ESG 투자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테마 쪽의 접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네. 친환경이라고 해도 이제 뭐 다 같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최근 같은 경우는 계속 좀 AI를 중심으로 한 랠리가 이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친환경 섹터라고 불리는 그 범주 내에서도 AI와 연계된 섹터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았는가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내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제 AI와 함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이제 ESS가 그에 해당하겠고요. 뭐 원자력 발전, 스마트 그리드 이런 분야들이 좀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에 주목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실제로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국의 현지 ETF로는 이제 뭐 LIT나 ICLN 같은 부분, 원자력으로 봤을 때는 URA나 NLR 같은 부분들을 들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 대응 가능한 ETF로는 이제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 전지 솔렉티브라든지 플러스 글로벌 수소엔 차세대 연료 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사실 미국보다는 중국 쪽이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전환 투자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좀 반 ESG 정책으로 가고 있고 그와 관련한 리더십이 좀 다소 주춤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국은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 내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 2차 전지나 EV 밸류 체인에서 그리고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발전 등에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중국 본토나 홍콩 증시 상장에 있는 기업으로 뭐 CAT라든지 뭐 비아디라든지 뭐 론지 그린 에너지 같은 부분들을 들 수는 있겠는데 뭐 단주로서 접근이 좀 어렵기 때문에 ETF를 중심으로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KJI라든지 CHI 같은 부분들을 좀 투자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 대응 가능한 ETF로는 뭐 이제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 MSCI라든지 뭐 솔 차이나 태양광 CSI 부분들을 좀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ESG 하면은 뭐 전기차, 배터리, 네. 신재생, 수소 관련 기업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ESG 모멘텀을 갖고 국내 투자에 접근한다고 하면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ESG의 또 다른 한 축이기도 한 이제 기업 지배 구조도 해당할 네. 수가 있겠는데 이번 주에도 뭐 정책이 나왔지만 기업 지배 구조 개정과 관련해서 뭐 배당이나 자사주와 관련해서 이제 개정 기대 가능한 영역들에 집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금융, 특히 이제 은행이나 증권주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 일반 지주사에 대한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보연금이 충분한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하지 않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면은 이에 대한 주주 제한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 테마와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과 유사하게 AI와 관련돼서 교집합 있는 영역들 중심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향 ESS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국내 관련 기업들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원자력이라든지 전력기기 등도 꾸준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에서 이슈가 환기되는 현재 시점에서 먼저 좀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ESG 특집으로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중국군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